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필독, 반드시 읽어야 될 세계 대표 수필을 안내해 드릴게요. 중고등학생이 교양을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세계 여러 나라의 수필 가운데 교과서나 부교재에 실려 있는 수필, 여러 사람에 의해 명수필로 자주 들어지는 수필, 앞으로 틀림없이 명수필로 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필을 골고루 뽑아 실은 책이네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수필이 가진 독특한 맛과 재미를 독자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리라는 걸 장담하여 이 수필 속에는 그 나라의 국민성, 생활 풍속, 감정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죠. 가령 영국의 수필에서는 상식과 중용을 중시하는 국민성, 기지와 해악에 넘치는 생활이 그대로 느껴지며 미국의 수필에서는 미지의 자연의 도전, 개척자로서의 힘과 의지로 표현되는 미국적 대륙주의가 느껴져요. 또한 프랑스의 수필에서는 인간 존재와 자유의 본질에 대한 끈질긴 탐구를 읽을 수 있고 독일 수필에서는 인간 정신의 깊이와 가장 수준 높은 세계 사상에 접할 수 있죠. 러시아의 수필에서는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된 삶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고 중국, 일본 등 한문 문화권의 수필에서는 개인의 완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치는 동양적 관조의 사상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더욱 흥미있는 것은 한 인간의 정서와 감성이 민족적 보편성 위에서 어떻게 꼽힐 수 있는가를 수필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수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표현 양식임을 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죠. 수필이라고도 하고 에세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수필 가운데 오늘은 영국 편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사랑, 여행, 우정, 학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수필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근세 철학의 개척자로 데카르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었어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을 확립했고 중세 스콜라 철학을 일축하고 과학적 철학 세계를 수립했으며 실험을 존중하는 귀납, 경험의 철학을 주장했죠. 찰스 램과 함께 영국 수필의 선구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학문의 진보, 신논리학, 수상록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베이컨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은 실제 생활에서보다 무대 위에서 더욱 큰 빛을 받는다. 연극 속에서는 사랑이 항상 희극의 내용이요. 비극이 되는 예가 드물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랑은 때로 사이렌처럼 때론 퓨어리스처럼 커다란 화를 불러온다. 모든 위대하고 값진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옛사람이든 요즘 사람이든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에 미쳐버릴 정도로 정신을 빼앗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위대한 정신이나 위대한 사업은 이와 같은 나약한 감정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로마 제국의 절반에 군림한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집정관이요 입법가였던 아피우스 클라우지우스는 제외한다. 여기에 나온 사이렌은 반은 새의 모습, 반은 여제의 모습을 한 바다의 요정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사로잡아 때로는 노래에 취하여 굶어 죽게도 하고 사랑으로 인한 자기 도취의 위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안토니우스의 사랑이 이와 같은 예가 되는 거죠.
퓨어리스는 복수의 새 여신이에요. 오델로의 비극에서 보듯 사랑으로 인한 걱정의 위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피우스 클라우지우스는 로마 10인 정치 때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처녀 버지니아의 순교를 범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같죠? 안토니우스는 본래 방탕하고 무절제했다 하더라도 클라우지우스는 근엄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열어놓은 가슴 속으로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감시가 허술하면 굳은 방책을 쌓은 가슴의 문도 열고 들어서는 거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만한 크기의 집이에요. 라고 말한 에피크로스의 말은 적절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하늘과 그 밖의 모든 고귀한 대상을 관조하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짐승들처럼 입의 노예가 아니라 눈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상 눈은 이보다 고귀한 목적에 쓰이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죠. 이 감정이 지나치면 사물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그르치게 되는데도 사랑의 말은 끝도 없이 과장해 표현해도 눈에 거슬리지 않음은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는다. 모든 작은 아청꾼들의 거느린 최대의 아청꾼은 곧 자기 자신이라는 좋은 말은 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분명히 그 이상이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의 애인을 생각하는 만큼 어처구니 없이 몰입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과 지혜를 한꺼번에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훌륭한 통찰이었다. 이 약점은 제3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쪽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사랑이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라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측의 눈에 잘 띄는 것이다. 가는 사랑의 보상이 되돌아오는 사랑이 아니라면 은근한 경멸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만이 잃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 감정에 대해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 옛 이야기가 아주 훌륭하게 말해주고 있다. 즉, 헬레나를 선택한 파리스는 주노와 팔라스의 선물을 거절했던 것이다. 사랑의 감정을 지나치게 높이 여기는 사람은 부와 지혜를 다 같이 버린다. 이 감정은 지나치게 번창하든가 지나치게 곤경에 빠져 있을 때처럼 마음이 나약해지면 흘러 넘치는 법이다. 곤경에 빠진 경우라면 사람들의 이목은 덜 끌지만 어쨌든 이 양자의 경우는 모든 사람의 감정에 불을 질러 더욱 뜨겁게 해준다. 사랑이라는 어리석음이 뿌린 씨앗임이 이렇게 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길은 비록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적당한 울타리의 범위 내에 머물게 하는 한편 생활을 다른 중대한 일과 행위와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떼어놓는 것이다. 사랑이 삶의 과업을 방해하고 사람의 운명을 흐트려 놓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알 수 없지만 무인들은 사랑에 약하다. 그들이 술에 잘 빠지듯 사랑에 잘 빠지는 것은 아마 위험한 일은 대개의 경우 쾌락의 보상을 요청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을 사랑하려는 숨은 경향이 있다. 만일 이러한 욕망이 어느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게 발산되지 않는다면 의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쏠려 때로 수도사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과 자비를 베풀게 한다. 부부의 사랑이 인간을 만든다. 친구 간의 사랑은 인간을 완성하게 한다. 그러나 방탕한 사랑은 인간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 영국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 여행에 대하여
여행은 젊은 사람에게는 교육의 일부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경험의 일부이다. 지금 여행하려고 하는 나라의 말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는 학교에 가는 것이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여행길에 오를 젊은이에게 나는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있고 그곳의 언어도 잘 알고 있는 가정교사나 믿을 만한 하인을 동행케 하여 보살펴 주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가는 나라에 볼만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지기를 만나보고 그곳에 가서 어떤 경험과 수양을 쌓을 수 있는지를 젊은이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서 폭넓게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볼 것이라고는 하늘과 바다밖에 없는 바다 여행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일기를 쓰면서도 볼 것이 엄청나게 많은 육지 여행을 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마음 먹고 찾아온 구경거리보다 우연히 눈에 띄는 것이 훨씬 기록하여 둘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일기는 꼭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경하고 관찰할 만한 것으로는 제왕의 궁정, 특히 외국 사신을 접견할 때의 궁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법정, 혹은 종교, 법원,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기념물, 도시의 성벽과 성체, 항만, 유적 및 폐허, 도서관, 논문 발표나 강의가 있을 때의 대학, 배와 해군, 큰 도해지 부근에 호화로운 대저택과 정원, 변기창, 무기고, 구경창고, 시장, 거래소, 창고, 마술, 검술, 병줄의 훈련 등이 행해지는 곳, 상류층이 관람하는 연극, 보석과 의상을 진열하는 곳, 골동품과 그 진열장 등등 한마디로 말해서 찾아가는 곳에서 기억해 둘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 모든 것을 가정교사나 하인이 열심히 탐문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개선행진, 가면무도회, 축제, 결혼식, 장례식, 사형 집행 따위도 구경하리라고 벼를 것은 없으나 무시할 것은 아니다. 만약 짧은 기간을 여행하면서 나이 어린 사람으로 하여금 큰 수확을 얻게 하려면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젊은이는 출발에 앞서 그 나라 말을 얼마간 익혀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 역시 이미 말한 것처럼 그 나라를 잘 아는 가정교사나 하인을 따라가게 하여야 한다. 또 여행하려는 나라에 대한 지도와 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 물론 일기를 쓰게 해야 한다. 한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장소에 따라 신축성이 있겠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좋지 않다. 한 도시에 머물더라도 이곳저곳 숙소를 옮겨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새로운 지기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자기 본국에서 온 사람을 피하고 여행하는 나라에 좋은 친구가 있는 곳에서 식사하게 함이 좋다.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그곳에 사는 어떤 지체 높은 사람으로 소개장을 얻어두는 것이 좋다.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에 있을 경우에 그의 호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짧은 여행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행 중의 교제로서 가장 유익한 교제는 대사의 보좌관이나 개인 비서를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나라의 경험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는 다방면의 저명한 인사를 만나고 방문하게 함이 좋다. 실제 사람됨이 명성과 어느 정도 상부하는가 알게 해줄 것이다. 싸움은 조심스럽고 분별심 있게 회피해야 한다. 싸움은 흔히 여자 문제, 축배를 들 때 좌석 문제, 말의 꼬투리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을 잘 내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끼리의 싸움에도 곧잘 남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도 여행했던 나라의 뒤를 밀쳐두지 말고 그동안 사귄 사람들 가운데
훌륭했던 사람과 편지 왕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의 여행이 차림새나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야기로 전달되는 편이 좋다. 이야기할 때에도 여행담을 쏟아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묻는 말에 신중히 답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그동안 자기 나라의 풍습을 잊고 외국물에 젖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외국에서 배운 약간의 정화를 자기 나라의 풍습 속에 심는데 그친다는 태도쯤은 표명해도 상관없겠다. 오늘날 여행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옛날의 여행에 대해, 현재 여행에 대해 많은 차이가 있죠. 언제쯤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베이컨이 생각한 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릴게요. 고독을 즐기는 자는 야수가 아니면 신이라고 한 성현이 있다. 짧은 말로써 이보다 더 큰 진리와 비진리를 한꺼번에 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의 무리가 곧 반려가 아니며 묻 얼굴은 진열된 그림에 지나지 않고 사랑이 없는 대화는 심벌즈가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친구가 없는 세계는 황무지에 지나지 않는다. 고독을 이러한 뜻으로 생각할지라도 누구든지 마음과 감정의 바탕이 교우를 맺기에 알맞지 않다면 그의 성품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것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벗을 사기어 얻은 좋은 열매는 온갖 감정의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가득 차고 부풀어 오른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발산해 준다는 점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처방은 오직 참된 법뿐이다. 우리는 슬픔, 기쁨, 두려움, 희망, 의욕 등 가슴 위에 얹혀져 마음을 누르는 모든 벗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세속적 고해요 고백이다. 자기 자신을 친구와 맺어두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얻는다는 점이다. 자기의 기쁨을 친구에게 넘겨주면 오히려 기쁨은 반드시 증가하고 자기의 슬픔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슬픔은 반드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정의 첫째 결실이 감정의 건강을 불어넣어 주듯이 우정의 둘째 번 결실은 인간의 이지를 건강하게 해주고 높여준다. 진실로 우정은 폭우와 태풍을 몰아내고 감정의 맑은 날씨를 가져오며 사고의 어둠과 혼란을 몰아내고 이지의 환난 대낮을 가져온다. 이것은 친구로부터 받아들이는 충고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친구의 좋은 충고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잡다한 생각으로 뒤엉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벗과 교류하고 대화함으로써 그의 이지와 분별심이 분명해지고 정돈된다. 자신의 생각을 더욱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고 더욱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으며 생각이 말로 표현되었을 때 훨씬 다듬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하루 종일 궁리하는 것보다 친구와 1시간 동안 담론하는 편이 낫다. 충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처신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사에 관한 것이다. 처신에 관해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예방약은 친구의 성실한 충고이다. 자신을 엄격하게 채찍하며 반성하면 약이 되지만 때때로 그 아픔이 너무 통렬하면 마음을 부식하게 한다.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을 읽는 것도 약간 몰치매하고 활기가 없다. 자신의 과오를 남에게 찾아보는 것은 걸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직 친구의 권고만이 최선의 처방이 되는 것이다. 이 약은 휴엄으로 보아 최선일 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가장 좋다. 충고를 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과오와 극도의 바보짓을 범하고 끝내는 명예와 재산을 크게 해치는 자들이 많음을 보면 특히
지체 높은 계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이상할 정도다. 충고의 도움은 일을 성공시킨다는 점이다. 모든 행동과 계제에 참여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우정의 다방면에 걸친 효용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제일 가는 방법은 사람이 홀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친구가 자기 자신 이상임을 생각할 때 친구는 제2의 자아라고 한 옛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인색한 표현이다. 체면상 혹은 예의 염치 때문에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은 자신의 공적을 온당하게나마 주장하기 어렵다. 하물며 자신이 잘한 일을 스스로 찬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사람에게 간청하고 구걸하는 짓을 차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낯이 붉어질 일이지만 친구의 입을 통한다면 나무랄 데 없다 하겠다. 더구나 사람이 가지는 본연의 관계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정에 대하여 수필이었습니다. 베이컨은 학문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또 들어보죠. 학문은 즐거움과 장식과 능력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 주로 즐거움으로서의 학문의 효용은 혼자 한거할 때 나타나고 장식으로서의 그것은 담화할 때 나타나며 능력으로서의 효용은 일에 대한 판단과 처리에서 나타난다. 일에 숙달한 사람도 일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개별적인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구상, 정리에 있어서는 학문 있는 사람이 제일 낫다. 학문에 지나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태만이다. 그것을 지나치게 장식으로 쓰는 것은 허세이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학문적인 법칙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학자들의 버릇이다. 학문은 사람의 천품을 완성시키지만 사람의 경험에 의하여 학문 자체도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천부의 능력은 마치 천연 그대로의 식물과 같아서 학문으로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학문도 사람의 경험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면 그 제시하는 방향이 너무 막연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삭빠른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숭배하며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한다. 곧 학문의 용도는 학문 자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문을 떠나 학문을 초월한 관찰로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반대하거나 논박하기 위해 독서하지 마라. 또는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혹은 담화나 논의의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독서하지 마라. 오직 재량하고 고찰하기 위해 독서하라. 어떤 책은 그 맛을 볼 것이고 어떤 책은 그 내용을 삼켜버릴 것이고 어떤 소수의 책은 씹어서 소화할 것이다. 이는 곧 어떤 책은 다만 그 몇 부분만을 읽고 어떤 소수의 책은 정석껏 주의해서 통독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책은 또 대리로 하여금 읽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발췌한 것을 읽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수롭지 않은 내용, 저급한 종류의 책에 한한 이야기다. 이 밖의 경우 개요만을 추출한 책은 마치 보통의 증류수와 같아서 몸이 건조한 것이다. 독서는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 담화는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문필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글을 적게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강해야 하고 담화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임기응변의 재치가 있어야 하고 독서를 적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보일 만한 간교한 꾀가 있어야 한다. 역사는 사람을 현명하게 하고 시는 지혜롭게 하고 수학은 치밀하게 하고 자연과학은 심원하게 하며 윤리학은 중후하게 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은 담론에 능하게 한다.
학문은 발전하여 인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학문으로 제거할 수 없는 지능의 장애란 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이 있는 것과 같다. 예컨대 투구는 결석병에 좋고 사격은 폐와 가슴에 좋으며 가벼운 보행은 위에 좋고 승마는 머리에 좋은 것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만일 머리가 산만하면 수학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실제로 수학을 풀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헛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식별력이 없고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스콜라 철학자들을 연구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갈라보려고 하는 치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한 가지 증명 또는 예증하기 위해 다른 것을 제시할 능력이 불충분하다면 법의 판례를 연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모든 정신적 결함에는 거기에 알맞은 각각의 특수한 요법이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뭐였나요? 사랑, 여행, 우정, 학문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어느 나라 사람의 누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세계 대표 수필. 오늘은 영국의 베이컨 편이었습니다.